예, 여야가 국회 운영위에서 소득주도 성장과 통계청장 경지를 놓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특히 임종석 비서실장과 장하성 정책실장에 대한 야당의 집중 공세가 이어졌는데요. 예, 둘은 이런 야당의 공세에도 기존 정책을 유지할 뜻을 고수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해찬 민주당 신임 대표가 오늘 구미에서 최고위를 갖고 당의 외연 확장에 나섭니다. 내일은 고위 당정청 협의를 갖고 당청 관계 중심 잡기에 나설 예정입니다. 진수희 전 국회의원,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자세히 정치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여야 국회 운영에서 또 말씨름 좀 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과 특히 통계청장 경질 문제를 가지고 정면 충돌했는데 먼저 소득주도 성장 얘기 좀 하겠습니다. 야당은 정책의 실패다, 이거 폐기하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임종석 비서실장은 정책 효과에 시간이 좀 필요하다, 좀 기다려달라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여야가 첨예하게 좀 엇갈리는 상황인데 어떻게 봐요? 이거 언제쯤 끝날 것 같습니까? 이거 정기국회까지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예,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저러라고 여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한 목소리라면 그건 또 어떨까? 그게 더 낯선 풍경 같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야당이 문제 제기를 해야 여당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답을 찾아가는 것 같고요. 예. 저 개인적인 생각은 소득주도 성장의 큰 방향은 이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소득주도 성장의 여러 카테고리 중에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과정에서 속도 조절론이 나왔고 그 이미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이게 2020년까지는 어려울 것 같다. 그걸 사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야당에 묻고 싶은 것은 그러면 과거로 돌아가자는 거냐. 어떤 대책이 필요하겠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그러니까 워낙 지난 통계들이 보여주는 것이 대기업이나 상위 한 20%는 소득이 계속 올라가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는 점점 어려워지고 그다음에 국민들 호주머니는 비어가고 이거는 뭐 우리가 다 통계뿐만 아니고 경험하는 일이잖아요. 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국민 호주머니를 좀 늘려주자는 거고 그다음에 혁신 성장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대기업들이 거의 800조 이상의 사내 보유금을 가지고 있으면서 투자를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혁신 성장, 공정 경제를 해 나가겠다는 거고 또 하나가 남북 관계가 평화적으로 잘 해결이 되면 이제 어떤 대북 경제 문제가 풀릴 거고 그런 개성공단이 뭐 지금 있었던 개성공단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개성공단 100개 해보자. 뭐 이런 생각을 이미 몇 차례 민주당 쪽은 대통령 후보 선거 과정에서 얘기한 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안 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입으로 소득주도 성장을 폐기하겠다. 그럼 일자리가 생기냐. 이런 질문을 저는 야당이 하고 싶었어요. 예. 문재인 대통령 역시도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층 임금 인상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라고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경제정책 방향 기조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뜻을 좀 밝혔거든요. 저는 어제 국회 운영위 상황,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하셨던 말씀 이런 걸 종합해 보면서 이 정부가 이 소득 주도 성장에 정권의 명운을 걸고 있구나. 그런 인상을 굉장히 강하게 받았습니다만 지금 3대 정책 기조로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그런데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소득주도 성장인데 제가 과문한 탓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국민들 머릿속에 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수단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정책 수단 중에 오케이, 최저임금, 그러니까 그건 저임금 근로자들의 소득을 높여주기 위한 최저임금 인상은 뭐 그 이해가 돼요. 근데 그 최저임금 인상 말고 다른 구체적인 정책 수단이 제가 떠오르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소득주도 성장에 있어서 최저임금 인상이 다가 아닌데 왜 그거가 전부인 것처럼 이 소득주도 성장 전체를 비판하고 공격하느냐 이렇게 말은 하지만
이런 상황을 저는 정부가 자초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최저임금 인상 말고 다른 구체적인 정책 수단들도 패키지로 내놓고 소득주도 성장으로 가야 우리나라의 어떤 이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새로운 방향으로 갈 수 있고, 그러니 시간이 걸리는 일이니 조금만 기다려달라. 이렇게 가야 그나마 국민들이 기다리면서도 뭔가 조금 기다리면 달라질 게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갖고 기다리는데, 지금은 구체적인 수단들이 뭔지 저부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걸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사실은 이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의 최대 수혜 계층이 될 것으로 예상했던 계층이 저임금 근로자, 그러니까 최저임금 근로자를 포함한 저임금 근로자, 그다음에 임금 근로자는 아니지만 왜 자영업자나 영세 소상공인 있잖아요. 동네에서 편의점 하거나 치킨집 하거나 조그만 식당 하는 이 계층이 소득주도 성장의 주된 수혜층이 될 거라고 기대를 했을 텐데, 오히려 최저임금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경우도 지금 생겨났고요. 예. 그러니까 어제 대통령이 제시하신 그 수치 중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도시 근로자들의 소득이 증가한 걸로 나타났다,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인상 효과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이 근로소득에 포함이 안 되니까 이것도 일종의 착시 현상에 따른 결과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그러면 소득 주도 성장 정책 기조를 계속 가지고 가겠다면 어떤 구체적인 정책 수단을 가지고 이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지, 그걸 좀 정책의 패키지를 좀 국민들 앞에 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거를 장하성 실장이 했고 인수위 시절에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시를 안 한 건 아니고, 지금 야당에서 주로 얘기하는 것은 그 효과가 왜 안 나타나느냐를 두고 결과를 놓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건 뭐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짚어야 될 게, 최저임금 인상이 이렇게 논란을 일으킨 것, 그 논란의 핵심에 자영업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을 이제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보면 한계 상황에 있던 1인 자영업자들이 지금 폐업률이 더 높다는 거고, 그나마 직원을 고용할 수 있는 수준의 자영업자들은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내부에서도 또 더 어려운 쪽이 퇴출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 그건 국회에서 경제민주화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의 갑질을 막자, 그 하도급 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막자, 이런 건 여야가 다 합의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관련된 경제민주화법, 상가 임대차 보호법 등등이 해소되지 않아서 이게 이제 경제민주화법하고 최저임금과 이게 정책의 속도가 맞지 않아서 이게 부작용이 생긴 거라, 이건 국회가 해결해야 될 일이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소치가 일자리가 줄었다. 그럼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 수혜를 받아야 되는 층은 극빈층인데, 그 최저소득에서 시달리는 분들이 더 어려워졌다. 그럼 이건 여야가 합쳐서 빨리 불을 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이렇게 논란을 보면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을 빼면 이거는 분배에 초점을 맞춘 것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지금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도 앞으로 얘기를 해보면 알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학계에서 논란하는 것도 아니고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을 갖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좀 본말이 전도된 것 같고, 그냥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부가 복지와 분배라고 한 것을 패키지로 소득주도 성장, 한 가지 확실히 다른 건 뭐냐면, 과거에는 이런저런 복지의 형태로 돈을 나눠줬다면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를 통해서 분배하겠다는 겁니다. 그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어려운 길이긴 합니다. 저바심을 가지고 좀 지켜보자. 그리고 문제는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경제민주화 관련법, 상가임대차 보호법 등 이게 국회에서 지금 통과되지 않고 있는 문제,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 청와대와 여당 쪽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그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문제, 그걸 좀 해달라고 하는데, 이번에 소득주도 성장 실패를 덮으려고 자꾸 그 문제를 꺼낸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장에 대해서는 두 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진수희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남북 문제하고 이거하고는 좀 별개의 것으로 놓고 접근을 하는 게 오히려 대국민 설득력도 있어질 것 같은데요. 판문점 비준은 저거는 야당 입장에서는 또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핵화하고 관련된 가시적인 조치가 조금이라도 나와줘야 그걸 토대로 우리가 국회 차원에서 비준을 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북미 간의 관계도 굉장히 교착 상태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비관적인 전망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 거고요. 판문점 비준은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 경제 문제나 예산 문제, 이 정책 기조하고 관련된 거는 또 그것대로 따져야 되는데 아까 우리 최 의원님 말씀 중에 그리고 그 장하성 실장이나 정부 차원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좀 기다려달라. 이게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걸리는 거다. 근데 굉장히 안타까운 게 바로 그 정책의 대상이 되는 그 계층이 정말 이 한계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은 더 기다릴 수 없을 만큼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기다려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갑갑하고 안타까운 거죠. 뭐 이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만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 투톱도 이제 내일 다시 정례 회동을 갖기로 했는데 이게 사실 54일 만이거든요. 장하성 실장과 김동연 부총리의 정례 회동이. 근데 원래 격주로 이렇게 한 번씩 만나기로 한 거 아니었습니까? 이건 비난하기 위한 아이템인데요. 동의합니다. 투탑이 국민들 앞에 놓고 진짜 갈등이 있었는지는 전 모르겠습니다. 근데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되게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갈등이 있더라도 국민들께 그게 그렇게 표출되는 건 이걸 누가 잘했다고 하겠습니까? 그건 잘못된 것이고요. 그러나 다만 내용을 잘 들어보면 뭐 장하성 실장이나 김동연 부총리나 말이 다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소득주도 성장은 가야 될 길이다. 이것이 무슨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그냥 혼자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미 ILO에서 임금주도 성장 얘기를 했습니다. 왜? 전 세계적으로 양극화가 너무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소득 쪽을 분배를 넘어서 일자리를 통해서 뭔가 양극화를 해소해 보자 이런 제안은 세계적으로 지금 나오기 시작한 거고 그거를 문재인 후보께서 당시에 채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흐름은 두 분 다 동의합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 속도라든지 그다음에 국회에서 경제민주화법이 통과되는 그 추이를 봐가면서 속도 조절을 좀 더 많이 하자는 게 김동연 부총리고 장하성 실장은 경제민주화법을 빨리 통과시켜서 소득주도 성장에 드라이브를 걸어보자 이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자주 만나고 토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저께 그 원내대표들의 토론이 한 방송사에서 있었는데 그때 김관영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얘기하셨는데요. 최저임금 1만 원은 모든 정당이 대선 과정에서 한 공약입니다. 그래서 바른미래당은 2022년까지 공약을 했고 민주당은 2020년까지 한 거잖아요. 저는 2022년으로 뭐 수정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수정할 때 이게 2020년엔 진짜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주도 성장의 중요한 축이건 아니건 모든 정당들이 공약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은 좀 끝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각 후보가 공약한 것이 금과 옥조고 그게 변함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에서는 동의하기가 힘들고요. 그 공약을 했어도 우리 경제 현실에 막상 적용해보니 이런저런 부작용이 나타난다. 이러면 그 공약은 언제든지 수정해야 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정책을 총괄하는 청와대에서 정책실장과 우리나라 경제 정책의 집행을 총책임을 맡고 있는 경제부총리가 실제 둘이 만난다는 것 자체가 뉴스가 되는 것, 이 자체가 굉장히 기형적이고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보고요. 견해 차이가 거의 없다. 방법론에 있어서 한 사람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한 분은 지난번 일요일인가요? 발표하시면서 이 소득주도 성장에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저는 누구나 여야 간에도 우리가 가려고 하는 고지나 목표치는 같아요. 다만 그 가는 길,
방법론, 정책 수단의 선택이 다르기 때문에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고 한 건데 이 상황에 대해서 한 사람은 속도 조절론을 이야기하고 한 사람은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된다는 이 차이는 저는 굉장히 심각한 견해 차이라고 보고 저런 견해 차이는 앞으로도 계속 집행 과정에 나타나게 될 것 같아서 좀 걱정입니다. 근데 바른미래당은요, 2020년 1만 원 공약은 그냥 가져가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아니에요. 어저께 그렇게 말씀을 김관영 하셨어요. 원내대표가 어제 그렇게, 김관영 원내대표께서 그거는 이제 김관영 원내대표 혼자 생각. 원내대표인데요. 아이 원내대표 혼자 생각이지. 그거 그래요. 당론으로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논의해보면 어제 운영에 틀릴 나왔던 겁니다. 얘기하고 다른 예. 얘기 넘어가겠습니다. 통계청장이 이제 경질됐어요. 그렇죠? 1년 4개월인가요? 바뀌었는데 통상 뭐 2년 임기 이렇게 뭐 다 채우는 분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글쎄요. 뭐 윗선의 말을 잘 듣는 편이 아니었다. 이게 전 황수경 청장의 발언을 두고 여러 가지가 논란이 된 것 같습니다. 임종석 실장은 본인이 아니다 윗선이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통계 관련해서 독립성에 관여할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통계청장 경질 또 임명 이 과정은 또 어떻게 좀 아니, 봐야 그거 들어가기 전에 네. 통계청의 이번 논란에 대해서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가장 중요한 건 그 황 청장 청장 인사를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예전에 아니, 그 전에. 왜냐하면 가계소득 부분이 예. 그게 얘기가 돼야 이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선 그 통계청의 통계가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정치논리가 개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대원칙 이걸 다 같이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근데 왜 문제가 됐냐면 2018년 1분기에 똑같은 자료가 발표됐습니다. 근데 그때 표본하고 예. 2분기에 발표 표본이 달랐던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전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분기에 표본이 달랐던 1분기 결과와 2분기 결과를 단순 비교해서 더 나빠졌다. 이렇게 발표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거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 거고요. 만약에 2018년 1분기의 표본하고 똑같은 표본으로 같은 조사를 했다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하위 10%는 감소를 했는데 0.5% 감소했고요. 10%에서 20% 사이, 보통 이제 5분위로 나눴을 예. 때 하위 20% 중에 10%에서 20% 사이는 소득이 1.9% 증가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이 성공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통계청이 발표를 하면서 이 사실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통계청이 표본을 바꾼 것 자체를 비난할 수 있느냐? 저는 비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통계청이 사실은 전통적인 통계청에서 하는 방식과는 다른 방식을 쓴 건 맞지만 정확하게 1분기와 지금 2분기 발표 자료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점을 명시해 줬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점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했다. 이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통계청장 경질에 대해서는 좀 아까 말씀하신 그 1년 만에 경질된 사람이 없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언론에 한번 그런 보도가 됐는데요. 저희가 어저께 그 노무현 정부 이후에 지금까지 통계청장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보니까 2년 채운 분은 몇 분 안 되시고 1년 만에 바뀐 분도 계세요. 예, 그런데 지금 오비 일학으로 봅니다. 저는. 문책성 인사는 아니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제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건 정말 인사권자의 마음이니까요. 그런데 일단 청와대는 오비 일학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야당은 또 야당대로 공세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국민들께서 판단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판단을 하자면 청와대는 통상인사라고 얘기를 계속 하지만 통상인사가 아니었음이 여러 군데서 지금 입증이 되고 있어요. 그 하나가 그 지금 신임 강신욱 청장이 통계청장을 맡으면서 한 이야기가 그리고 그분이 최근에 가계소득 동향조사에 있어서 표본이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표본을 제안한 당사자가 지금 통계청장이 됐어요. 그리고 통계청장 경질하는 그 과정에 민주당에서 또 나온 이 표본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 결국은 이게 경질 인사지 통상적인 차관 인사의 하나가 아니었음이 지금 여러 경로를 통해서는 밝혀지고 있다고 보고요. 아까 최 의원 말씀하신 통계 표본이 제가 파악한 바로도 1분기에는 5,500샘플에서 이제 8,000샘플로 늘어나는데 이 늘어나는 과정에 제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지난 연말 예산 처리하는 과정에 막판에 이 표본 늘려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주장을 한 민주당 의원이 예.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표본이 늘어났는데 말씀하신 대로 표본이 다른 거를 단순 비교해서 나타난 현상이라면 지금 이 통계청장을 경질할 게 아니고 이 8천 샘플을 가지고 이제 3, 4분기에 또 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것까지를 다 봐가면서 그 인사를 하는 게 맞지 않았나. 그리고 통상 인사라고 하면 왜 굳이 이 타이밍에 해서 오해를 사고 있는지 그것도 제 입장에서는 좀 납득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거 조금만 더 요거는 확실히 할 게 있는데요. 그 2016년 1분기에는 7천 개의 샘플로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2017년 1분기엔 4천 개로 줄였어요. 그러니까 왜 늘리라는 얘기가 나왔냐면 이것도 사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박근혜 정부 때 이게 문제가 된 적이 잠깐 있었습니다. 근데 2016년 1분기에 7천 개를 하다가 왜 갑자기 2017년에 4천 개로 줄였냐. 그러니까 2018년 1분기에는 6,600개로 다시 늘린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여론조사 추이를 할 때도 특정 표본을 가지고 쭉 여론조사 추이를 한 게 가장 정확하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도 이렇게 할 경우에 공통 표본이 1,600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늘리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 공통 표본을 가지고 조사를 하질 않았기 때문에 예. 이 방식이 완전히 다른 조사가 된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러니까 핵심은 제가 마무리할게요. 핵심은 저는 표본을 늘려도 별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다만 표본을 늘리는 과정에서 정해져 있는 대로 예. 상위 20%, 하위 20%, 요 표본을 균등하게 늘리고 기본적인 원칙에 따라 해야 되는데 새로운 방식을 쓴 건 맞다. 예. 그런데 그 새로운 방식을 쓴 게 잘못이냐? 저는 그거보다는 단순 비교해서 문제가 일어났다. 이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건 완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사권자가 인사를 할 때 차관을 바꿉니다. 바꿀 때 인사권자의 판단에 따라 바꿀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솔직히 이건 전적으로 제 개인 생각인데 통계청에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고 그게 소득주도 성장과 안 맞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게 제 생각인데 그럼 바꿀 수 있는 것이죠. 이번 논란과 상관없이. 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기 때문에 공세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뭐 이게 알겠습니다.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 예민한 싶습니다. 시기에 뭐하러 그런 인사를 해서 이렇게 불필요한 논란을 만드느냐 하는 게 제가 안타까워하는 지점이고요. 예. 저도 뭐 사회가 공부를 한 입장에서 8천 샘플을 해서 이 2분기 통계치가 나왔어요. 그러면 최소한 정말 이 정책의 효과를 냉정하게 판단하거나 알고 싶었다면 이 똑같은 샘플을 가지고 3분기, 4분기까지 한 2~3분기는 좀 해봐 가지고 똑같은 샘플로 했는데 이런 변화가 있었다. 이러면 정책 변화의 효과인지 이거를 가려내기가 그래. 쉽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었던 게 맞는 거 아니 아닌가 근데요 하는 그거를 꼭 황 청장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근데 새로운 청장이 그렇게 해도 예. 문제가 그렇게 근데 표본을 있을 가지고 것 8천 같습니다. 표본을 네, 가지고 하는지 한 번 더 해보면 예. 좋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새롭게 바뀐 표본으로 이제 하위 계층에 대해서 소득 문제가 생겨서 이번 예산안엔 그게 잘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일자리를 거의 취약계층에 90만 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방향을 잘 잡은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으로요.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뭐 인사 얘기를 했으니까 개각 이야기를 하고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하신다고 한 것 같은데 아직 소식이 없네요. 그래서 6개 부처 장관 얘기가 나오는데 송영 국가장관이 당초에 유임됐다 이번에 경질될 거라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두 분은 어떻게 지금 개각폭을 보고 계시는지 만약에 경질된다면 경질 사유가 뭐라고 보시는지 최근에 일련의 논란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면 다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시는지 또 인사청문회 야당의 공세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그거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뭐 되게 언론에서 보도된 대로 중폭 정도의 개각 중폭으로. 일 것 같고 그다음에 이미 후임자에 대해서는 5명 정도는 인사검증까지 마쳤다는 거잖아요. 한 명만 남았습니까? 예, 한 명이 남았다고 보도에서 봤습니다. 예, 보도에서 봤고 그리고 송영무 장관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 그거 당연하겠죠. 예, 국회에서 송영무 국방장관에 대해서 기무사의 하급자가 하극상을 일으킨 일까지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도 경질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일단 기무사령관을 먼저 교체했고, 왜냐하면 기무사 개혁이 우선순위니까요. 그리고 이제 송영무 장관은 이렇게 전체 개각을 할 때, 중폭 개각을 할 때 그때 교체하지 않나. 이게 그냥 대체적인
평이었죠. 그리고 기무사 개혁은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채워가야 되지만 가닥이 잡힌 거니까요. 예, 그래서 송영무 장관도 저는 바뀔 것 같은데요. 예. 인사청문회 통과하는 그러니까 통과하기 쉬운 분들 많이 이렇게 특히 여당 의원들 많이 입각하잖아요. 네, 그런 고려가 부분도 되지 하나의 않을까요? 고려되는. 당연히 고려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근데 김의원님. 국방부 장관에 대한 거는 뜨거운 관심이 아니라 이제는 국민들이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뭔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송영무 국방장관 경질 개각설은 지금 얘기가 나온 지 거의 반년이 넘어가고 있지 않나 싶을 정도로 때문에 이번에는 좀 그 부분은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예.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을 후임으로 추천하느냐에 따라서 인사청문회가 굉장히 뜨거워질 수도 있고 굉장히 무난하게 갈 수도 있는데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이 지점에 빨리빨리 청문회 순조롭게 해서 그 내각이 그 안정된 상태에서 정기국회를 맞이하고 싶으실 텐데 이제 그러다 보면 또 청문회 통과가 수월한 이 후임자를 찾게 되는 이런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예전에 싶습니다. 장관 하실 때 그 네. 내정하는 걸 비서실장이 직접 연락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받으셨는지? 그러니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일단 이렇게 언질 같은 게 오고요. 예. 예. 가장 마지막 순간에는 이제 인사비서관이 며칠 전에 예. 인사 그거에 겸증에 필요한 질문지 이런 거를 보내오더라고요. 그래, 알겠습니다. 어떤 분이 되든 간에 문재인 정부 또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분이 또 되겠죠. 좀 전에 누가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수희 전 국회의원,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